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실업 한파는 3월에 또다시 취약계층을 집중 강타했는데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앞으로 이들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지난달 고용동향과 함께 이 개정에 착수한 고용보험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회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 또 최양우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네. 최영호 고문님, 실업 한파의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작이죠. 시작입니까? 네. 4월 동향 어떻습니까? 총평을 서울 좀 부탁합니다. 동향 문제 지금 취업자 수 아까 말씀드린 47만 명이 줄었어요. 3월 달에 19만 명이 줄었는데 더 그 폭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픈 게요. 뭐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일시휴직자가 111만 명이 늘어납니다. 일시휴직자라는 거는 고용 상태는 유지되고 있지만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148만 명이 됐고요. 쉬었다는 사람들이요 또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197만 명에서 240만으로 지금 늘어나는.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는데 이 가산의 뭐 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80만에서 334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일시휴직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화실에도 실업자로 전환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이제 끝물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점점 더 지금 강도 높게 정부에서 이 고용 유지라든가 이런 뭐 전체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정말로 이 뭐 어떠한 분석이 지금 필요 없는 그런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뭐 진짜로 이제는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1년 만에 최악의 고용 성적표.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상 상태하고 비교해서 지금의 고용 사정을 여러 가지 수치나 뭐 정도 가지고 얘기해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년 동기 대비라든가 전월 대비라든가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대재앙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보건의 대재앙이듯이 이제 경제 봉쇄로 왔고 그것이 고용시장의 직격탄으로 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문제인데요. 지금 최 고문께서 말씀하신 거 이외에 눈에 잘 안 띄는 현상이지만 그 36시간 미만 취업자들이 500만 명이 늘었어요. 500만 명이 늘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에는 35시간, 52시간 일하던 사람들이 단축 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불안전 취업 상태로. 그러니까 15시간부터 35시간이면은 이건 파타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전년 동기 대비 500만 명이 늘어가지고 이게 고용 수치뿐만 아니고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어떤 잡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소득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 중에서 36시간 미만으로 떨어진 분들이 그렇게 많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시간제 근로자들도 있겠죠. 그 포함해서 그런 건데 그 정규직 근로자들도 예를 들면 뭐 반만 근무한다든가 단축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 첨언을 드리면요. 이렇게 하면은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 작년 대비 5시간이 줍니다. 그러면 그만큼 소득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2,700만 우리 취업자 수에서 일주일에 5시간 곱하기 뭐 해서 연소득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 한 달에 지금 취업자에게 가야 될 돈이 6조에서 10조 정도가 지금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비가 안 되고 어딘가에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숫자를 보시면 굉장히 친근한 감이 들죠. 우리가 긴급 재난지원비로 지금 13조가 하는데 한 달치, 한 달 반치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진짜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연 수요라든가 여기에 뭐 다시 소비를 확대하는 부분들에 자극을 줄까 이런 걱정까지도 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지금 그 일시 휴직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쉬는 일시 휴직자가 있고 아예 구직 활동을 단념한
쉬었다도 있잖아요. 둘 다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직 담년자는 지금 12만 4천 명에 네.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61만 명입니다. 그 구직 단념자는 뭐냐면 실업률에 들어가질 않아요. 네. 구직을 안 하면은 실업에 잡질 않거든요. 구직 활동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까 쉬었다 기타에서 100만, 예. 구직 단념자 61만, 네. 그다음에 일시 휴직자 148만, 거의 500만에 가까운 이 실업에 근접해 있는 한계에 가 있는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 통계 안 들어가니까 실업률이나 실업자 수는 정작 떨어진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4.4%에서 4.2%. 실질적인 실업자나 실질적인 실업인이 훨씬 많은 거죠. 훨씬 많은 거죠. 지금 뭐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보조 지표까지 쓰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거 뭐 이게 일상적인 게 아니고 아까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추세를 어떻게 꺾어 나가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조금 더 세세한 포인트들 조금 짚어보면요. 업종별로 일단 봤을 때 역시 서비스,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이 직격탄을 입었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나 건설업 취업자도 많이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 중에서 특히 이제 대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도소매, 음식, 숙박, 교육 쪽에서도 많이 줄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사교육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로 하니까 한 46만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조업에서도 한 4, 5만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뭐 그 정도는 줄었는데 지금 수출 동향이나 이런 거를 보면 4월 달 수출, 5월 초에 수출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이건 제조업에 이제 고용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서비스만큼 그렇게 고용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제조업은 작년 4월에도 한 1년 전에 비해서 한 4만 명 줄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4만 명이면 아직 충격이 덜 온 거네요. 아직 덜 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마 일시 휴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규직들이 많을 거고 제조업에는 이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을 거고,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지해서 고용을 아직 유지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이것이 장기화되면 5월, 6월까지 지속이 된다면 이것이 고용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달에 제조업은요, 2만 3천이 줍니다. 근데 4월 달에 4만 4천으로 2배 정도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가 시작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제조업이라는 그 진짜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는데 시간도 줄죠. 실업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한 치 앞을 못 보는데 지금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 미국은요, 지금 뭐 고용에 대해서 고용 유지보다는 쉽게 뭐 해고를 하도록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기서 뭐 거기도 긴급 재난지원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일하면 시급이 8불인데 지금 15불까지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화면에 미국 실업률이 뭐 14.7%로 4월에. 근데 저기가 허수입니다. 허수가 분명히 허수라는 있습니다. 건 뭐. 왜냐하면 지금은 6개월치 정도에다가 뭐 600불 주고 뭐 많이 주는 걸 합하면 저기는 일 안 하는 게 지금 돈을 버는 거예요. 일 안 해야 더 많이 받는다? 네. 근데 저거 14.7% 나왔을 때 미국 증시가 그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예, 나쁘지 않았다는 걸로 봐서 그렇다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V자 이 반등이 저 숫자 안에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금방 재취업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실업률하고 저희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는 네. 조금 뭐 선생님 기준 단위가 좀 틀리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4월 고용 동향 연령별 성별로 봤더니 20대 청년층 일자리가 눈에 띄게 많이 줄었고요. 또 50대 여성 일자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 50대 여성은 아마 대인 서비스가 좀 많지 않을까, 대면 서비스가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나요. 도소매 음식 숙박 쪽에 서비스직으로 많이 50대들이 들어가 있을 거로 봐지고요. 청년들이 한 25만 정도, 24만 5천 이렇게 늘은 거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짐작할 수 있는 게 지금 신규 취업자들이 막 나올 때였잖아요. 3월, 네. 4월 취업을 막 해야 될 텐데 예. 어느 기업이 지금 신규 채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문을 걸어 잠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실업자로 잡힐 거고 또 그 취업 준비생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실업자로 잡히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실업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늘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라고 하는 소위 뭐 실질적으로는 실직 실업자 아니야 이렇게 따져보면 그게 한 26.6%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이 100만 명이라면 그 중에 26만 명 정도는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게 절대 숫자로 해도 100만 한 11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구직 중인 청년들의 숫자가 100만이 넘는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누구 하나 지금 실직 상태에서 생활이 안정적이라고 네. 볼 수가 없지만 특히 청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번 그 적기에 시장에 나가지를 못하면 예. 굉장히 그 이 여파가 뭐 그때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이후까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 청년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근데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공공 부분에서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자리라는 게 과연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 뭐 마땅치 않을 겁니다. 마땅치 않을 거고 정부도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 지금 계획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해야 되고 IoT라든가 그 AI 뭐 5G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많은 데이터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를 하여간 가능한 한 빨리 50만 개 이상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박한 그 정책 당국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일자리는 딱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알아봤더니요. 네. 데이터 라벨링 하는 직업에 뭐 대다수가 지금 들어간답니다. 뭐냐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하고 빅데이터를 하려고 그러면 네. 어디 가든지 뭐 거리에 도로에 그런 어떤 이 지형 이런 것까지 다 이 소위 말하는 사진을 찍거나 라벨링을 해야 되거든요. 분류를 한다는 얘기가 예, 분류를 한다는데 이게 어디서 쓴 거냐면 중국이 농민공이 한 200만 정도가 실업될 때 쓴 이 작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건당 20원을 줘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평균이. 그럼 한 달에 3만 개를 하면 60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50원 개 일자리 숫자는 근사합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디지털화해야 하는 전 산업의 디지털화를 기초로 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이냐? 거기에는 빅퀘스천이 나오고 사실 뉴딜,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나오는 숫자들인데 뉴딜 이거 저 DJ 정부부터 계속 우리가 각 정부마다 해오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거든요. 네. 세밀하게 진짜로 임팩이 가는 산업군에 집어넣으셔야지 지금 뭐 공무원 하시고 이거 기획하시는 분들 옛날 그 책상서랍 밑에 있던 거 좀 꺼내서 나오고 이러면 진짜로 우리가 좋은 기회가 오고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의 그런 어떤 위기에 강한 점을 지금 보여줬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뉴딜이 나오면 진짜로 이게 실망이다. 아니,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뭐 그런 라벨 정도, 데이터 라벨 정도 하는 일자리 가지고 공공부 일자리 창출했다 이렇게는 안 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게 주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55만 개의 주가 데이터 라벨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필요한 작업이긴 하거든요. 네.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미래 뭐 진취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이지는 절대 않다. 근데 뭐 정책 당국자들의 애환도 이해를 좀 해야 될 것이 네. 정부가 의욕만 부리고 강한 의지라든가 뭐 충분한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일거리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재정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적당한 사업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예.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고용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 눈앞에 다가오는 위험은 굉장히 크지만 이거를 대처하는 정책 당국의 어떤 그런 애환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나 취업자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런 위기 상황을 넘기는데 어떤 그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이것이 누구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어느 한두 가지 정책의 실패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고 뭐 또 나만 겪는 일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하여간 일단 집에 있는 것보다는 네. 그 잡이 어떤 잡이든지 어떤 일거리든지 네. 일단 노동시장에 나가서 이게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런 태도가 그러니까 조금은 저는 양이 차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우선은 고용시장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도 생기고 이게 어떤 잡의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청년들한테는 그냥 취업 준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기업들 또 개인 사업자들 상황을 좀 보니까 대출이 한 달 사이 28조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빚내서 겨우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현찰을 지금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자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사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유동성 공급을 하면은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들인데 유동성은 넘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우리 달러 수합해서 그거 공고 나오면요. 반도 안 씁니다. 그만큼 지금 기업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신용 90%까지 다 대출받아서 지금 예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만한 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40조 지금 넣어서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기업들이 돈을 다 대출해 가버리고 그렇죠. 실제 돈은 모자라서 중소기업들은 부도 위기를 맞는 이건 또 문제가 아닌가. 그거는 뭐 진짜 큰 문제고 그거 조정을 하라고 지금 뭐 기획재정부가 있는 거고 네. 금융권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일단 기업들은 뭐 모든 기업이 대출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지금 한치 앞을 못 보니 일단은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건 현찰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갖다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리는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 것에서 대출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감당을 할 테니 일단은 우리가 대비를 하자는 그런 이 풍조는 굉장히 지금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돈을 빌릴 수 없는 등급 신용 등급이 낮아서 보증도 받기 어려운 그런 중세 기업들을 위한 대책이 훨씬 더 자금 지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예, 그러겠죠. 그 중소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운전 자금이 모자라고 경상비가 모자라서 그런 기업 그런 사업체들도 꽤 많겠죠. 그런 사업체들이 더 많을 수 있고 어느 정도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새로운 어떤 사업 기회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남의 위기는 나의 새로운 투자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미래 투자를 위한 어떤 자금 확보 뭐 이런 뭐 수요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마 그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금 경색을 잘 풀어주는 것이 금융 당국의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최 의원님, 이제 취업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제 고용보험의 확대가 얼마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네. 예술인은 이제 확대하자. 그래서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는 이번에 빠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이게 고용 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예술인도 예술인을 나눌 수 있는 기준도 굉장히 우리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도 뭐
어디다 이 신춘문예에 두면은 저도 작가일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죠. 안 본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있고 예술을 취미로 하면 안 되고 예술이 본업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겸업을 하시는 분들부터 네. 뭐 다 많은데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여기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고용보험 가입률이 우리나라 50%가 안 됩니다. 네. 거기부터 했으니까 사회 안전망을 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네. 찬성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예술인들이 뭐 포함이 예술인만 포함이 예술인만 되면서 이제 들어갔죠? 네. 그러면 예술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반대 성명을 냈어요. 또 예술인은 왜 반대하나요? 아니 핵심적인 사안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실에도 바뀔 수 있고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자기네들이 다 지금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표에도 나오지만 단계적 추진, 전면적 도입 저게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뭐딱 네. 완전히 붙고 있고요. 불필요 잘 모름이 또 36%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국민과의 지금 대화 또는 국민과의 협의 이런 차원의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조금 뭐 무르익을 때까지 대국민 홍보라든가 또는 이 안에서의 협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지 저것도 뭐 우리 뭐 최저임금처럼 최저임금처럼 빨리 나가면은 부작용만 좋은 점인데 부작용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해가 또 되지 않을까. 조금 속도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 고모님은 고용보험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 최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회적 논의는 10여 년을 거쳐왔고 여기에 논란이 계속되는 거는 첨예한 이해관계 사실은 대립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의 설계사들. 경우에 특수고용 형태로 돼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단일 직군으로는 제일 많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상대로 일을 하냐면 대형 그 금융회사,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보험 판매 요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직접 고용이 돼 있었지만 네. 직접 고용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노조 문제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여러 가지 사회보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자영업 형태로 이게 빼돌린 건데 이게 몇몇 직종에 한정되면 모르는데 이게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형태의 고용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근데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이제 가입자도 돈을 내지만 사용자가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자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보험 설계사는 그럼 사용자가 보험회사가 되나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아닌데 실제 수입 지출 관계로 보면 네. 판매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금을 보험회사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고용보험료를 반을 내야만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건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오늘 이제 청와대 일자리 그 수석도 어느 방송 인터뷰에서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없는 건 아니다. 할 때 그 사용자의 의미는 그 돈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상의 회사 뭐 경영자는 아니지만 그 근로 시간을 통제하고 업무를 지휘 통제하는 이런 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위와 종속의 관계가 일반 고용보험 근로자 분명한데 그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 아니지만 수입 지출 관계는 돈의 거래 관계를 보면 누가 업무를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누가 지급한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그런 근로 관계를 상정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당신은 고용보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에 이게 어떤 특수 직종에 한정돼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경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그런 종류의 고용 형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많이 밀린 숙제고 앞으로 또 그 계속 밀어닥칠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맞다. 이번 환노위에서도 원래 법안이 예술인하고 특수고용 형태 다 함께 포함이 돼 있었는데 특수고용 형태는 이번 환노위에서
뺐지 않습니까? 야당의 반대가 좀 있었다는데. 야당의 반대고 거기에는 그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이게 첨예한 이해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약간 최종적인 조율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21대 국회가 되면 20대 국회는 어떻게 보면 뭐 떠나는 입장에서 그 복잡한 갈등 이슈를 우리가 뭐 부담을 지고 갈 필요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21대 국회가 되면 아마 거의 첫 과제로 이거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노동시장의 변화 방향으로 보면 미룰 수가 없어요. 네. 최고위원님은 네. 21대에서 특수고 형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예, 좀 뭐 아까도 말씀드린 찬성하는 반대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국형 뉴딜이라는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뉴딜 하면 무슨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이게 하는 게 뉴딜이 아니라 루즈벨트가 추구했던 뉴딜은 뭐 릴리프 구제하고 리커버해서 리폼하자는 거였거든요. 개혁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한국형 뉴딜도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비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디지털 세상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나아간다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바꿔놔야 돼요. 근데 뉴딜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미국에서 100일 동안 15개 법을 먼저 바꿉니다. 루즈벨트가. 그리고 경제 정책들을 지금 낸 거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YS 대통령 때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거 본따서 한 거거든요. 딱 채워놓고 진행되는데 지금 우리는 뭐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법을 재개정하는데 진짜 뉴딜답게 하시려고 그러면 향후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모여서 어떤 법안이 어떻게 바뀐다를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그 안에 담기는 모습들. 그래서 당시에 루즈벨트가 노동계도 껴안고 다 껴안으면서 그래서 재활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그런 뉴딜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고용보험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실적으로 실업부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시행이 됐죠.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 20대 국회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해줬어요. 해줬고 고용보험법 개정 중에 이제 예술인 포함하는 두 건을 처리를 했는데 실업보조제도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렇게 가장 밑에 있는 안전망인데 대부분 OECD 국가들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뭐 재정적인 일자리 사업, 일시적인 어떤 정부가 직접 만드는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걸 자꾸 버렸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그런 실업보조제도를 장치를 했죠. 근데 일도 안 하고 뭐 무슨 이게 충분한 어떤 그 보험료 납입 실적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생활지원금을 6개월씩 6개월에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을 주는. 그건 재정으로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재정으로 때문에.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300만 원씩이나 주는 건데 이런 거에 익숙치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추세로 보면 확대됐을 뿐이 없고 이번에 제도가 들어온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대신 다른 어떤 일시적인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화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 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